김규식은 무장투쟁만이 독립의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김규식이 파리에 도착한 것은 1919년 3월이었다.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995 샤토당가 38번지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이요? 저 건물입니다. 이 앞에 있는 바로 프랑프리라고 돼 있는 이 건물인데 여기에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외교 대표부라고 할 수 있는 파리위원부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김규식은 한 시인의 집을 빌려 파리 위원단 사무실로 사용한다. 샤또당가 38번지. 김규식이 조국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밤을 지새우던 바로 그곳이다. 주권도, 정부의 실체도 없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끊임없이 문건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 조선의 억울한 현실을 알렸다. 파리 강화회의는 패전국을 제재하고 세계 1차 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전승국들의 잔치였다. 이곳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했다.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 파견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놓고 나서 파리로 보낸 김규식에게 공식적으로 그 한국 임시정부의 대표라는 신임장을 보내주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설립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식 대표단이 파리에 온 것이 상해에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김규식 일행의 활동에 위협을 느꼈다. 때문에 프랑스 경찰에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경찰 조서 보고서는 이겁니다. 내무서. 경찰 조사 보고서요. 주로 내용이 그다음에 언제 와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파트에 있으면서 écrive ou exécute des travaux de dactylographie 타이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 하루 종일. 뚜틀라주네. 하루 종일. 닥틸로 타이프를 치고 있었다는 얘기. 타이프를 하루 종일 타이프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부터는 계속 여러 가지 그 문서를 외교 문서를 만들어서 프랑스 외무성에 보내고 그다음에 강화회의 그 의장이 프랑스 대통령 클레망소였는데 클레망소 그 강화회의 의장한테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세계 열강 대표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 문서 그러니까 한국의 이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들이죠. 그다음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민족 자결 원칙을 발표해 식민지 소수민족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심어준 윌슨 대통령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민족 자결 원칙은 유럽 지역의 독일 식민지에 한하는 것일 뿐 전승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예외였다. 실패를 각오한 길이지만 극동의 일본 식민지 조선에 대한 열강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래서 그 강화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많은 그 서신도 내고 그랬지만 그 답은 냉담한 내용의 답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답을 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김규식이 7월 14일 날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에 한국 그 대표로 참석하도록 외무성에다가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고 서신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행사 끝난 다음에 왔습니다. 파리에서 구미 열강에 깊이 실망한 김규식은 3년 후 모스크바로 향했다.
동아시아의 공산당 대표들이 모인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해 조선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모스크바에서 김규식은 논문을 발표한다. 여기서 국제정세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을 다시 드러냈다. 김규식은 영국과 프랑스를 악명 높은 흡혈국가로 표현하며 파리 강화회의 때의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만주사변 10년 전 이미 일본의 대륙 침략을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찍이 강대국의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 했던 김규식의 뼈아픈 실망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값진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는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제의 해외 조선 독립운동 단체들에 대한 시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 속 김규식의 이름이 눈길을 끈다. 일제는 김규식을 독립운동의 통합을 주도하는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1932년) 김규식은 최동호 등과 함께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의열단 등 5개 단체를 묶어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결성한다.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좀 엮어보려는 그런 노력을 45년 해방 이전에도 또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923년 대한국민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독립운동 세력을 크게 하나로 묶어보려는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나긴 말았죠. 그때 김규식은 창조파였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1926, 7년 경부터 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도 만주에서도 국내에서도 일어날 때 중국에서 유일당 운동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규식은 1932년에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는 걸 앞장서 만들죠. 그러니까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각지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규합해서 하나 연락기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김규식은 좌우 합작의 경험을 토대로 무장독립투쟁의 수장 김원봉과 손잡고 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한다. 그는 우익이지만 좌파였던 민족혁명당과 같이 활동한다. 좌우의 이념보다 민족의 독립을 앞세웠던 그다운 행보였다. 독립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하며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뼈저린 깨달음의 결과였다. 특히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일제의 패망이 예견되던 1940년대 국제 정세에 밝은 그의 존재는 더욱 중요했다. 김원봉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행동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식이 많다든지 국제 정세에 밝다든지 뭐 이런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반면에